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조정받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탄력이 둔화됐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오후였죠. 국방부가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을 하면서 안 그래도 눈치 보던 국내 증시가 좀 찬물을 확 끼얹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악재가 좀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라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고조가 네. 우리나라 증시를 그렇게까지 짓누르지는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월요일 날 미국장에서 발표했었던 뭐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지 PMI 네. 지수 등이 사실 경기에 대한 좀 불안감을 확산을 시켰고 거기에 따른 좀 수급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주들은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빅텍이라는 기업이 10% 이상 급등이 나왔지만 시간에서는 또 좀 하락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흐름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와야 좀 정상적인 그렇죠.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해당 이슈는 일단 이슈에 따른 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금일시장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매매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가스나 유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이 거래일 연달아 좀 급등이 나왔고 해당 부분에서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갈 수 있는 수급에 대한 산업 흐름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또 이제 ADR 부분도 상당히 상승 종목 수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사실 좀 올라가는 산업군이나 종목을 고르기에는 쉽지 않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오물풍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반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보다는 이제 글로벌적인 이런 영향들 거기에 따른 이제 파생 상품들의 이제 수급 변화에 따른 이런 수급 변화에 따른 대형주들의 변수가 많이 나온 게 오히려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내일까지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가스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강했던 게 K369 테마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들마다 좀 의견이 갈리거든요. 뭐 단기적이다, 장기적이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네. 이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원자재를 채굴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돼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어렵다라고 드는 게 사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한국 석유의 사업을 좀 뜯어보시면 네. 이제 시멘트라든지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부분을 하고 있지 뭐 사실 원유를 뭔가 채굴을 한다거나 그런 쪽에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사업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것들도 사실 이 이슈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나 흥국석유가 급등이 나온 이유는 항상 유가와 관련된 흐름들이 에서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쪽으로 테마성으로 수급이 쏠리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WTI 같은 경우도 오펙에서 감산을 좀 실패하는 이런 흐름들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국제유가도 가격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해당 이슈가 소멸된다라고 한다면 대장주격에서의 주가 조정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밸브나 피팅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돌입하는 것도 6개월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에 대한 흐름들도 보는 게 적어도 내년 3, 4월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슈에 따라서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현상이 나왔다라는 건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급등이 나오면 오늘 좀 단기적으로 눌렸었던 부분에서의 또 테마성 수급이 들어가면서 하루 정도는 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연속성이 끊겼을 때 과연 이제 매물을 받아주는 물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일단 트레이딩으로 끝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채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건 이제 중장기 플랜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좀 강력한 기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리스크를 해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체화가 됐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석유 시추에 관련해서 한 2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원전도 대형 원전 짓는데 15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원전과 같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나중에?
뭐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채굴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네. 글로벌적으로 지금 탄소 제로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재생에너지적인 폭발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엔 환경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인 것도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도부터 이제 황산화물 결국엔 환경 오염을 하는 그런 물질들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선 그 기준점을 맞추지 못하면 ABCD 1등급을 맞춰서 지금 뭐 밑에 단계들은 아예 운항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적으로 이제 발주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스크러버라는 탈항 장치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그 가격도 비싸고 외형도 좋지 않고 이제 또 해양에다가 오염 물질을 하기 때문에 입항 자체가 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선업에서 붐이 나왔고요. 네. 우리가 전기차로도 왜 전환을 할까요? 결국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부터 시초에서 20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가 2024년인가 20년 뒤에는 2044년이 되겠네요. 게다가 내년쯤에 뭔가 가시화가 나올 테니까 2024년 정도의 결과치가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때는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소 규제가 굉장히 강화졌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도 30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재생 쪽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20년 뒤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정말 많은 상황으로 달라질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탄소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네. 물론 에너지 자원이 있다라는 건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글로벌에 대한 이런 흐름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거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 문제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기조와는 맞지 않다라는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요, 한국가스공사 거래대금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석유, 가스, 조선, 뭐 피팅, 강관 이쪽에서 좀 상승 모멘텀이 가장 잘 나올 것 같은 섹터는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 이슈가 이게 첫날이었으면은 제가 어떠한 산업을 골라드렸을 텐데 네. 지금 특정 산업군들은 상한가에 걸려 있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급등 27%나 상승을 했다가 이제 종가가 1.81%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장중 등락포유 고점에서 잡으신 분은 오늘 26% 하락이고 상한가가 아니라 한 40% 이상 수익을 봐야 본전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종목별로 등락이 갈릴 때는 산업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대장주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린 쪽에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오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종목이 동양철강과 화성밸브 한국석유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다음 거래일까지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수급이 가장 강력한 쪽에서의 플레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플레이하는 거는 굉장히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분들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슈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접근하지 못하시더라도 만약에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이슈가 어떤 특정한 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의사결정을 첫날에 해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뉴스가 어제 나왔기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트레이딩의 고수들만의 영역이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제가 이제 여긴 갈 때 됐는데라고 생각했던 업종이 있거든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오늘 그 대장주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약간 그 빈집털이 느낌이 있기도 했거든요. 네. 오늘의 상승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가장 기간의 순매수가 강한 산업군들에서 상위 종목이 제일 많은 게 2차 전지였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외국인의 가장 큰 매도가 나왔었던 산업군들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2차 전지였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정반대의 흐름이었고요. 사실 이제 바닥권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영향을 크게 주고요. 또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산업군들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이 정말 많은 수량이 모여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근데 상승 트리거를 만들어낸 요인 자체가 네. 사실 양극재에 대한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변곡점으로 꺾여서 양극재의 가격이 계속 상승이 나오는 건지 아닌지는 조금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데이터로 이제 작년 11월부터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산업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2차 전지 부분에서의 산업자원통상부에서의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20% 이상 이 수출 데이터가 감소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캐즘 구간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비아디와 테슬라의 이런 가격 경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온 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양극재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일부 기업이 이제 2차 전지 증설에 대한 뭐 이제 좀 대규모의 자금 조달을 한다거나 그런 이슈들이 조금 짜잘짜잘하게 다 붙어준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 국채 금리가 전거래일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지표들로 인해서 좀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바이오랑 2차 전지 같은 성장주 쪽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해당 산업군들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뭔가 기대를 할 만한 포인트들이 하나 둘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수급 기조가 좀 쏠린 것이 아닌가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일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좀 보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이고 전기차 부분의 수요가 조금 회복이 되어야 상승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 오늘 반도체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5월 수출 데이터 어젠가요?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뭐 선별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약간 반도체 섹터는 주인 없는 파티장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사이클? 일단 사이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출 데이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디램 고정가나 낸드 같은 경우 가격의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50%가 넘는 수출에 대한 기조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사실 이제 반대로 치면 MOM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큰 폭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 진짜 반도체가 좋아지는 거 맞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어쨌든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을 하고 지금 50% 이상의 이런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낸드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한 수요가 나타나다 보니까 뭐 공급에 대한 얘기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재고에 대한 얘기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에서는 산업 사이클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번에 이제 2분기에 대한 뭐 이제 실적 기조들,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이제 6월 말부터는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이런 예상치들이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처럼 높아지는 기조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지수의 상방은 좀 크게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또 시간에서 삼성전자가 좀 상승폭을 크게 만들어내다가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9%의 상승 흐름들이 있었죠. 젠슨황이 이제 삼성전자 HBM에 대한 일부 멘트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게 완전히 이게 안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을 하고 좀 보완을 하고 이런 흐름들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5월 달에만 수급 이탈이 2조 이상이 나갔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하이닉스 쪽으로 1.5조 정도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돌아온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미니 선물 자체는 0.2%로 하락하고 있는데 아까 한 8시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5% 정도였거든요. 오늘 만약에 이제 미니 나스닥 선물이 좋아지면서 실제로 나스닥에 대한 흐름들이 괜찮다라면은 내일 반도체를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니 선물과 동행해서 만약에 나스닥이 좀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장에서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과 미국장에서의 이런 하락과 정말 정면 대결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도체 방향성을 잡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에서의 이런 주요 주들에서의 가격 변화 흐름들도 반드시 좀 체크하셔가지고 시간의 이런 모멘텀과 한번 다음 거래를 어떻게 수급이 좀 집중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꼭 해주시는 게 최근 시장 흐름들을 읽으시는데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보도도 나왔고 반도체 사이클 아직 충분히 상방 열려 있다. 나스닥의 흐름까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부장님이 선택하신 내일장을 움직일 섹터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유연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높여요. 시크릿 섹터 브리핑의 이유연입니다. 오늘 하창한 본부장이 픽한 섹터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간략히 짚어볼게요. 한동안 부진했던 화장품주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표주가 1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한 이후 섹터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토니모리 등 중소형 화장품 회사의 해외 진출 확대가 더해졌습니다. 최근 일본 시장에서의 활약이 이처럼 돋보이는데요. 롬앤은 지난해 3월 일본 로손 편의점과 메이크업 브랜드 엔드바이 롬앤을 공동 개발해 제품 25종을 선보였습니다. 발매 3일 만에 약 30만 개가 판매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클리오는 지난달부터 일본 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며 현재 1위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매장에 공식 입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은 미국이며 수출을 이끈 품목은 여전히 화장품으로 집계됐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집계한 결과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총 27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1.6% 상승 전환된 중소기업 수출액은 올해 1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1분기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억 3천만 달러로 24.5% 증가해 중국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우리나라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레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무엇보다 국내 화장품 업계의 성공 비결은 바로 우수한 품질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호기심으로 제품을 구매했다가 품질에 만족해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품질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 화장품은 대량 생산 및 원가 개선 등 선별적인 수주로 인해 중장기적 마진의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시크릿 섹터는 바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뷰티 화장품 섹터 열어봤습니다.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과 수익을 높이는 인사이트 만나보시죠. 네, 본부장님 화장품 가져오셨습니다. 올해 들어 화장품 흐름 정말 좋았죠. 실적도 좋고 수출도 좋고. 그런데 최근에 조금 조정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늘의 흐름은 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조정 정도로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금일 좀 일부 종목군들이 좀 고점에서의 조정이 나온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군들은 좀 최근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 되게 큰 조정이 나온 것처럼 보시겠지만 주봉과 월봉으로 보시면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주선보다 지금 막 월등하게 떨어져 있어서 이게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나타난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좀 가격에 대한 조정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 주의나 경고에 대한 이런 좀 딱지를 보통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좀 차익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만약에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금일 앞서서 이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상승 종목 수는 제한되고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하락 종목 수가 거의 1600, 1700 종목이 되는 수준이니까 이게 사실 투심적으로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산업이나 이런 건 너무 좋지만 이번 주에 이제 고용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 흔들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차익이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다음 주 FOMC에다가 옵션 만기일까지,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상품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고, 최근에 이런 등락폭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었던 화장품들의 움직임에서는 충분히 저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적으로 뭔가 이제 우리가 이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증권가의 리포트들 그리고 이제 시각들이 있었는데, 그 틀에서의
깨진 흐름들이 나타나지는 아직은 않고 있다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 수급 기조를 좀 기민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해상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 물류비 상승이 가성비로 무기를 하는 또 화장품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뭐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해운 운임이 높아지게 되면 이거는 비용이 높아지는 그쵸,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네. 이게 가격으로 전가를 하지 못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화장품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비중국, 그러니까 탈중국이 되는 것과 미국 쪽에서 얼마나 비중이 확대가 되는지가 핵심인데 미국 쪽에서의 그런 H&B에서 판매되는 걸 보면은 현지 아이템보다는 우리나라 게 거의 많기는 4배까지도 좀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물류비가 일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까지는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일 신문을 보시면 이제 월마트의 고객이 굉장히 넘쳐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저가 OEM, ODM 쪽에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또 H&B를 바탕으로 그게 퍼뜨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물류비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제품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거의 비슷한 조건 안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화장품 이야기할 때 중국과 계속해서 엮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중국 리오프닝이랑 엮이면 더 큰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거는 양날의 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가 네. 이제 작년 이제 초부터인데 그때 이제 나왔던 스토리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점유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H&B에서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거나 그런 스토리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탈중국이 이제 기본으로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그 중국의 화장품에서의 이런 현지 네.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매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색조나 일부 특정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과거 이제 로드샵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했었던 흐름들과는 정말로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바운드 쪽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H&B 쪽에서 이제 제품들을 가져가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중국 지역 내에서의 뭔가 폭발적인 성장을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그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은데 아모레퍼시픽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하향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리포트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미국 쪽에 대한 이제 이 기업 하나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모멘텀이 터져나오면서 이게 주가에 반등이 나오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 이유가 중국에서의 이런 탈피를 하고 미국 쪽에서의 이런 점유율을 확대를 하는데 그것도 저가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바운드 쪽에 연관성이 있는 쪽은 너무나도 좋지만 중국 현지라든지 그쪽에서의 좀 영향력이 커지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그 연속성 자체가 강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특히나 수출 관세청의 수출 데이터 보시면 중국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1위 국가가 바뀌고 있는 추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을 좀 집중으로 하실 집중해서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바운드 고객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현지에서 영향력은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화장품 탑픽은요? 사실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좀 탑픽들은 네. 이제 크게 4가지이기는 한데 오늘은 오. 다른 걸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아이패밀리 SC, CNC 인터내셔널을 일단은 좀 기본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로 코스맥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OEM, ODM 업체로서의 좀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후발로 쫓아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따른 좀 모멘텀들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FDA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나왔지만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 법인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될 거고 이 성장성이 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로
내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의 성장에 따른 펀더멘털에 대한 기반이 점점 더 반영이 될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밸류를 좀 측정을 해보더라도 PER 수준이 굉장히 아직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어쨌든 이런 주요 고객사들이 지역들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OEM, ODM 쪽에서의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런 지역 확대와 문화의 확대가 이 기업에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요즘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ODM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5일선 조정받아서 현재 오늘 종가가 16만 2,900원인데 지금 목표 주가 20만 원대 이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돌파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 그 최근에 직전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일차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직전 고점을 다시 뚫어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목표 주가는 20만 원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전 직전 고점 라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만 원대 중반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직전 저점 이제 고점 부분에서의 이런 이탈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타픽 코스맥스 가져오셨고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